와, 그 책 있잖아요. 중고 서점을 막 샅샅이 뒤져야만 구할 수 있었고, 네, 맞아요. 도서관 예약은 뭐 기본으로 100명이 넘어가고 그랬죠. 바로 그 전설의 책이 무려 1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입니다. 아, 근데 이 책이 특히 더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이 만 권의 자기계발서 중에 짝 한 권만 고르라면 나는 주저없이 이 책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정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성배처럼 여겨지던 그런 책이죠. 그렇죠. 아니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사람들이 18년 동안이나 절판된 책을 그렇게 찾아 헤맸을까요? 그리고 이 책이 말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 세 가지 핵심적인 힘은 과연 뭘까요?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본질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책에 그렇게 열광했던 이유가 저자가 제시하는 조건이 타고난 재능 같은 게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보통 이런 책들은 열정을 가져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뭐 막연한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렇죠. 약간 뜬구름 접는 얘기들. 맞아요. 근데 이 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 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또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기술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기술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세 가지 기술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당신을 숙달의 경지로 이끄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힘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훔치는 힘. 네, 사실 이 단어만 들으면 어감이 좀 도발적인데요? 그렇죠. 솔직히 훔친다 이러면 그냥 베끼는 거, 뭐 모방이나 표절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들거든요. 저자가 굳이 이렇게 강한 단어를 쓴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 관문이군요. 네, 저자가 의도적으로 모방이 아니라 훔친다는 표현을 썼어요. 단순하게 겉모습을 복사하는 건 뭐 누구든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그냥 흉내에 불과하거든요. 그저 흉내. 진짜 훔치기는 내가 동경하는 대상의 기술이나 스타일, 그 화려한 결과물 뒤에 숨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 핵심 원리를 파악해서 통째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말하자면 설계도를 훔치는 거죠. 아, 설계도요.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멋진 건축물을 그대로 따라짓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가능하게 한 구조, 역학이나 자재의 원리 같은 그런 근본을 파악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프로야구 선수 이치로의 사례를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주 명확해져요. 오, 이치로 선수요? 네. 그는 수많은 전설적인 타자들의 타격 폼을 비디오로 보면서 연구했지만 그걸 어설프게 따라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 타자는 왜 저런 자세에서 저런 힘이 나올까? 무게중심을 어떻게 이동시키길래 공을 끝까지 볼 수 있을까? 같은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파고들었죠. 아, 과정 자체를 분석했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원리를 자신의 그 마른 체형과 빠른 배트 스피드라는 조건에 맞게 재해석한 거예요. 재해석.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자신만의 타격폼을 창조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훔치는 힘이죠. 듣고 보니까 훔친다는 건 엄청난 관찰력과 분석력이 필요한 아주 능동적인 행위네요. 그쵸. 그냥 보고 따라하는 수동적인 모방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그런데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 이치로처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건 당신의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의 발표를 정말 잘하는 동료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네, 꼭 한 명씩 있죠. 보통은 그 사람의 멋진 PPT 템플릿이나 뭐 화려한 제스처 같은 걸 따라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 훔치는 힘을 발휘한다는 건 저 사람은 왜 저 순서로 이야기를 전개했을까?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앞에서 어떤 질문으로 청중의 집중력을 끌어모았을까? 네. 반대 의견이 나올 법한 데이터를 어떤 논리로 방어했을까?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의 프로세스를 훔치는 거예요. 생각의 프로세스. 네,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어떤 주제의 발표를 맡아도 나만의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물이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을 훔치는 겁니다. 와, 그 생각의 프로세스를 훔치려면 결국 그 사람의 생각에서 뭐가 핵심이고 뭐가 곁가지인지, 뭘 강조하고 뭘 버렸는지 가려내야만 가능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혹시 두 번째 힘인 요약하는 힘과 연결되는 지점 아닐까요? 맞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원리를 훔치려면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바로 요약하는 힘의 핵심이거든요. 뭐 생존 기술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의 그렇죠. 저만 해도 그래요.
쌓여있는 이메일, 봐야 할 보고서, 온갖 뉴스 기사들. 이걸 다 못 보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아시죠? 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2대 8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20%를 위해 나머지 80%는 과감히 버리라고 하잖아요. 네. 솔직히 말은 정말 멋진데 그 80%를 버릴 용기가 잘 안 나요. 그 불안감.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약하는 능력을 그냥 글을 짧게 줄이는 기술, 이 정도로 오해를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요약력은 버릴 것을 결정하는 용기이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통찰력에 가깝습니다. 아, 통찰력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20%이고 무엇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없어도 되는 80%인지를 구분해내는 능력인 거죠. 단순히 정보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가치를 판별하는 능력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가 터졌을 때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에 온갖 문제점을 나열하는 건 요약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열이죠. 네, 그건 그냥 정보의 나열이죠. 진짜 요약력은 그 모든 현상의 이면에 있는 단 하나의 핵심 원인, 이것만 해결하면 나머지 80%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할 수 있는 그 20%의 키핀을 찾아내는 힘이에요. 키핀. 자료에 나온 문학의 거장 괴테나 경영의 신 혼다 소이치로 같은 인물들의 공통점도 바로 이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들은 방대한 현상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줄기를 잡아내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위대한 성과를 만들었죠. 요약력은 결국 선택과 집중의 기술인 셈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기술이라 보통은 정보를 많이 하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오히려 제대로 버리는 것이 진짜 힘이라고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힘으로 넘어가 보죠. 추진하는 힘. 네. 사실 계획은 누구나 세우잖아요. 새해 다짐 같은 거요. 매년 하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례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사례는 추진력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 어떻게 말이죠? 우리는 보통 추진력을 의지력이나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를 악물고 버티는 힘, 뭐 이런 거요. 맞아요. 그런데 하루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추진력을 시스템의 문제로 봅니다. 시스템의 문제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하루키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정해진 분량의 글을 써요. 중요한 건 이걸 글이 잘 써질 때, 나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날씨와 상관없이, 컨디션과 상관없이 정해진 루틴을 반복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걸 2주 코어 기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2주 코어 기간. 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딱 2주만이라도 예외 없이 그 일을 반복하면 우리 뇌와 몸이 그 행동에 적응해서 일종의 자동화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동화 모드요? 네. 의식적으로 자, 이제 글을 쓰자 하고 에너지를 끌어모을 필요 없이 그냥 책상에 앉으면 저절로 몰입 상태에 진입하는 시스템이 몸에 장착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대단하네요. 솔직히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달리고 글을 쓴다는 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건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요, 하루키는 전업 작가니까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은 야근도 잦고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저자가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이요? 네. 하루키가 왜 그렇게 달리기에 집착할까요? 그는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수록 내 안에 병적인 것들을 배출한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털어내려면 반드시 몸이 건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와, 추진력, 즉 무언가를 꾸준히 밀어붙이는 힘은 결국 정신력이 아니라 체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 밤새워가며 커피 들이붓고 정신력으로 버티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언젠가는 방전되죠. 맞아요. 결국 이 책이 말하는 추진력이란 건강한 신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좋은 습관의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루키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활 패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시스템. 예를 들어 출근 후 15분간 가장 중요한 업무 생각하기 같은 걸 만들고 그걸 지켜낼 체력을 기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훔쳐서 본질을 파악하고 이게 훔치는 힘, 네, 그리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뒤에 이게 요약하는 힘,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것을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시스템과 체력을 만드는 것, 추진하는 힘.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이 책이 나온 건 18년 전이잖아요. 네. 지금은 AI가 글을 요약해주고 심지어는 컨텐츠를 만들어주기까지 하는 시대인데 이런 인간적인 노력에 담긴 힘들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오히려 좀 구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 그 질문이야말로 이 책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아, 정말요? 역설적으로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힘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첫째, AI는 무엇을 요약할지는 알려주지만 왜 그것을 요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은 주지 못해요. 아,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이 내게 정말 중요한 20%인지 판단하는 선택의 영역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죠. 이게 바로 요약하는 힘의 본질이고요. 아, AI는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건 결국 인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둘째로 AI는 기존의 스타일을 학습해서 완벽하게 모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대상을 깊이 동경하고 그 본질을 훔쳐서 내 것으로 재해석하려는 그 인간적인 욕구와 과정, 이건 흉내낼 수 없어요. 그렇겠네요. 훔치는 힘은 창조의 출발점인데 이 출발점의 키는 여전히 인간이 쥐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과 도구가 있어도 그걸 실행하는 건 결국 인간이에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추진하는 힘, 그 동력은 AI가 만들어줄 수 없죠. 하긴 그러네요. 결국 기술이 발전할수록 변하지 않는 성공의 본질, 즉 인간의 판단력과 실행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책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원리를 다루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이거 뭐 평생 쓸 수 있는 사고의 틀이나 행동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책의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뭐 갑자기 일당백의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닐 테고요. 웃음, 네,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니죠. 아마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관점의 변화일 거예요. 관점이요? 네, 이전에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냥 와, 대단하다, 재능 있네 하고 막연히 부러워했다면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분석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분석을요? 저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경지에 도달했을까? 저 사람의 핵심 기술 그 원리는 뭘까? 이렇게요. 세상을 훨씬 더 깊이 있게 관찰하게 되는 거죠. 관찰력이 날카로워진다. 일종의 프로의 눈을 갖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관찰력을 바탕으로 정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이 중에서 진짜 100이 20%는 뭘까를 찾는 용기가 생기죠. 아, 자연스럽게 실행력도 따라옵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며 시작을 미루는 대신 일단 2주만이라도 집중해서 밀어붙여보는 습관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회복 탄력성이 강해져요. 회복 탄력성이요? 네, 어떤 분야든 숙달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패도 많이 하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따르죠. 하지만 이 세 가지 힘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 서툴고 넘어지는 과정 자체가 숙달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아, 나는 지금 원리를 훔치는 중이야. 지금은 80%를 솎아내는 과정이야.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지금 당장 서툰 야신의 모습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꾸준히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고 또 이해하게 된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18년 동안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나타나고 사라졌지만 사람들이 이 책을 계속해서 찾았던 이유는 명확해요. 네. 세상은 변해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길, 그 본질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박문호 박사님이 20대로 돌아간다면 이 책부터 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행히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책의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되는 세 가지 힘,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그리고 추진하는 힘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고방식이자 삶의 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에서는 이 모든 것의 시작으로 동경하는 대상을 찾아 그 기술의 원리를 훔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그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원리까지 파헤치고 싶을 만큼 동경하는 인류가 있나요? 만약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번 주에 당신의 주변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작은 인류는 누구일까요?